안녕하세요. 여기 뭐 이제 강의 듣는 학생이 있어가지고 재미없을 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 그 안중근 하면 너무 유명한 사람이고, 네, 뭐 대한민국에 모르는 사람 없죠? 네. 홍보 좀 해요. 네. 사실 그 안중근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아주 굉장히 길어요. 지금 한 안중근에 대한 논문만 해도 한 240편이 나왔어요. 근대 인물 중에서 개인사에서 240편이라고 하는 논문이 나온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저만 해도 한 30편 가량을 썼어요. 30편 가량을. 저는 이제 안중근 연구에 대해서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들한테 안중근에 대해서 어떤 말을 드리면 안중근을 확실히 이해할까, 참 역사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은 할 얘기도 너무 많고 간단하게 설명될 수 있는 인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간단하게 썼는데, 처음에 뭐 생애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안중근이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지 하는 문제, 그리고 안중근에 있어서 논쟁거리가 뭔지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끝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그 대학에서 이제 수업을 하는데, 그 첫 시간에 역사란 무엇인가 가지고 수업을 해요. 그러니까 역사에 대해서 정의를 한 다음에, 그는 이제 역사에 대한 정의는 각자 다 다른 겁니다. 뭐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제 역사란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할 때, 요거는 그 1910년 3월달에, 2010년 3월달에 경향신문에 제가 그 전면에 글을 실었던 거예요. 그냥 뭔가 내라 그래서 이거 낸 겁니다. 그래서 역사라는 것은 그 권력관계의 생성과 해체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고대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권력관계가 형성되고, 또 그런 권력관계가 해체돼서 새로운 시대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바로 역사라 정의를 하거든요. 그것도 어떤 일정한 방향이 있는데, 그는 일단은 평등을 향하고 있고, 자유, 그리고 인권, 이 방향으로 이제 역사가 전개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안중근이라고 하는 인물도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새로운 권력관계가 해체되면서 또한 그 새로운 권력관계가 형성되는 그런 과정에 있었다. 다시 말해서 한국 근대라는 것은 이 성리학을 중심으로 한 이 지배체제에서 성리학이 해체되면서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는 그러한 그 역사다, 이렇게 정의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안중근 시대는 이 조선 시대에 형성된 권력 관계가 해체되면서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고 하는, 특히 천주교 같은 경우죠. 외부에서 들어온 거는 내부에서 생산된 거는 이제 동학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새로운 권력 관계가 형성되는 이 시점에서 이제 일제가 들어온 것이죠. 일제가 들어왔을 때도 권력관계 형성을 하려고 했지만, 이 권력관계는 어떤 권력관계냐 하면 불이한 권력관계에서 우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래서 안중근은 그와 같은 불이한 권력관계 형성에 대해서 온몸으로 저항했던 근대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안중근의 한국 역사에서 안중근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이 근대에서 새로운 권력관계가 형성될 때 이 불이한 권력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했고, 그 불이한 권력관계에 대해서 온몸으로 저항한 지식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 안중근이 이제 처음부터 대단한 인물이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게 대단한 인물은 아니었어요. 그냥 물론 안중근 집안은 그 유복한 집안이었죠. 항해도에서 세 번째로 아주 부자였던 집안이었으니까. 그렇다고 안중근 집안이 전통적인 양반 집안은 아니었어요.
물론 향촌사에서는 일정하게 영향력을 끼쳤지만 중앙까지 이 집안이 안중근 가문이 영향을 끼치거나 아니면 그 시대에 아주 유명한 그런 가문은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제 그 상인이었어요. 쌀 장사를 해서 부를 형성했죠. 그 아버지인 안태훈이 이제 그 부를 바탕으로 해서 이 과거에 국제하고, 그래서 이제 안중근한테 이제 아버지로서는 기대가 많았겠죠. 근데 안중근 가문 전통적으로 그 무인 집안이었어요. 무인 집안. 그래서 그 가문에서 무장들이 여러 명 배출되고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안중근의 그 작은 아버지가 그 시대, 안중근 시대 이제 그 군인이었습니다. 군인. 그런 걸 보면 안중근이 이제 전통적으로, 가문 전통적으로 이제 무인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무인의 기질은 이제 처음부터 이제 갖고 태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중근은 이제 어렸을 때 공부보다는 이제 그 산과 들로 뛰어다니면서 무인의 기질을 길렀던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너 왜 공부 안 하냐? 너희 아버지는 훌륭한데 너는 왜 이 모양이냐? 공부 안 하고 산으로 들로 사냥만 하고 다니냐? 그러니까 안중근이 중국의 유명한 항우라고 하는 무장이 있죠. 그 항우처럼 나는 되려는 게 내 인생의 목표지, 과거에 급조해서 관료가 되는 게 내 인생 목표다가 아니니까 나는 군인이 되겠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친구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 군인 기질을 이제 여러 가지 발휘했던 거예요.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1895년도에 이제 동학혁명이 일어나는데, 그때 이제 그 항해도에서 출몰했던 동학 세력을 안중근 가문에서 진압을 해요. 그러니까 안중근 가문하고 동학하고는 그렇게 사이가 별로 좋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그 혹자는 안중근 집안이 이제 동학을 진압했기 때문에 약간 그 뭐라 그럴까요? 좀 급진적인 역사 해석을 하는 분들은 안중근에 대해서 이제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 동학을 진압했기 때문에. 그는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어쨌든 간에 동학 세력이 이제 자기네들 살고 있던 이제 청계동으로 침입 들어오니까 안중근 가문으로서도 뭐 어쩔 수 없이 그건 막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인지상정이니까. 그 뭐 계급의 문제라든지 뭐 사회 변혁의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로 충돌한 게 아니고, 동학 세력이 이제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방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동학을 이제 진압할 때 안중근이 큰 역할을 합니다. 이제 안흥실 역사에 그대로 나와 있는 대로죠. 그러면서 이제 그 동학을 진압하고 난 다음에 안중근 아버지인 안태훈이 그 동학군의 군령미를 이제 그 획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군령미가 문제가 돼서 중앙정부로부터 이제 안태훈이 이제 쫓겨서 다니게 돼요. 그래서 안태훈이 천주교, 여기 명동 성당 있죠? 항해도에서 이제 명동 성당까지 올라와서 지금 명동 성당은 들어가 버려. 피신합니다, 피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천주교 교리를 접하고, 그리고 천주교 신부들하고 이제 교분을 쌓고, 그러면서 이제 천주교 신자가 돼요. 물론 안중근은 이제 명동 성당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반은 이제 천주교 신자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명동 성당에서 돌아오고 나서 이제 집안 가문 전체를 이제 천주교화 합니다. 그래서 그 천주교 집안으로 만들고, 안중근도 이 안태훈의 영향으로 이제 천주교 신자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천주교 신자로서 포교를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포교를 하면서 이제 동시에 이제 교육 활동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포교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신자들의 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육기관이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안중근이. 그래서 이제 미퇴 주교한테 가서 이제 대학을 건립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하지만 이제 미퇴 주교는 생각이 이제 당시의 조선인들하고는 전혀 달랐어요.
미퇴주교는 이제 조선 사람들이 교육을 받으면 천주교 믿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 해서 거부를 했어요. 그때 이제 안중근이 대호각성을 하게 돼. 아, 이건 외국 사람들이 못 믿겠다. 외국 사람들은 우리가 못 믿겠고, 안중근은 그때 이제 오직 이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지만 외국인은 이제 못 믿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 그 신부들 침략성, 제국주의적인 그 침략성을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형성되어 있던 천주교 이론으로와는 또 상당히 다른 안중근 나름대로의 어떤 신관을 형성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이제 바로 나중에 이토시로부미 이제 저격 또는 안중근 의거로 이어지는 중요한 사상적 이제 모티브가 됩니다. 안중근이라는 인물은 이제 보통 이제 종교 믿는 분들이 이제 그 종교에서 주장하는 이론을 따르게 말해 있는데, 안중근은 반드시 그 따른 거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그 시대의 신학을 초월해서 자기 나름대로 일정한 신학을 개척한 거죠. 그래서 그게 아니면 이제 천주교는 그 사실 그 독립운동을 거의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욕을 많이 먹어요, 독립운동한 사람들한테. 근데 안중근만이, 천주교 신자 안중근만이 가장 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천주교가 사실 욕이 더 넘는 거죠. 만약 천주교에서 안중근이 없었으면 한국 천주교의 근대사는 굉장히 좀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안중근이 있어서 다행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중근이 어떤 그 천주교를 열심히 믿으면서 1905년도, 1904년도 요 시대에 들어가면 국내적으로 이제 정세가 막 바뀌죠. 특히 1904년도 러일 전쟁 무렵에 이제 러시아가 막 한국으로 밀려 들어오고 일본이 막 밀려 들어왔을 때 결국 이제 러일 전쟁을 가지고 이제 당시 지식인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제 러시아 아니면 일본에 붙어야 되는데 어느 쪽으로 붙을 것인가. 그러고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이제 국제 정세가 막 변하고 있는데 이제 한국 사회 내부에서 이제 미국으로 붙자는 사람도 있고, 이제는 미국 끝났으니까 중국으로 붙자는 사람도 있고, 그런 이제 노선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이제 역사라는 것은 그런 거니까 1904년도에도 바로 그랬어요. 당시에 이제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본 쪽에 붙자. 아무래도 일본은 황인종이고 백인종인 러시아보다 우리를 이제 더 오히려 도와줄 거다 이렇게 상당히 착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안중근도 이제 그게 심각한 고민을 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안중근은 확실한 거는 러시아가 만약에 이기면 조선은 이제 러시아 식민지가 되는 거고, 일본이 이기면 일본의 식민지가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안중근은. 그렇지만 이제 일본을 도와주는 게 동양 평화를 위해서 이롭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일본을 지지한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일본의 침략성을 인식 못하고 지지한 게 아니고, 일본이 침략할 것을 알면서 그래도 일본이 좀 낫겠다는 선택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일본을 이제 지지하게 돼. 그런 내용이 이제 동양평화론에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제 1907년도에 들어가면 이제 그 군대가 해상되고 고종 황제가 이제 퇴위당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조선이 이제 완전히 반식민지 상태로 굴러 떨어지죠. 그 속에서 이제 안중근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신앙생활은 이제 접고 독립투쟁에 이제 나서는 거예요. 무력 항쟁은 나서는 거예요. 물론 이 무력 항쟁은 1904년 러일 전쟁 요 무렵에 하야시라고 하는 그 일본의 대표적인 한 침략자가 있어요. 이 하야시를 이제 제거하려고 안중근이 이제 보한회라는 게 있거든요. 보한회. 1904년도 무렵에 보한회 이제 안중근이 찾아가서 하야시 제거하는 그런 계획을 이제 보안회 회원들하고 이제 상의를 해요. 근데 보안회에서 이제 거부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안중근이 이제 하야시를 제거하는 그런 계획을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혼자 할 수 없으니까. 그 전에 이제 이 러일 전쟁 요 무렵에, 그리고 또 끝날 무렵에 이제 안중근은 해외 망명을 결심해. 안중근 집안 전체가. 그래서 이 상해로 가서
망명 계획을 세우는데 르각 신부라고 하는 그 천주교 신부를 만나서 이 조선 사람들이 다 이제 외국으로 나가면 조선은 누가 지키냐, 들어가서 교육도 열심히 하고 이 조선의 발전에 의해서 조선 내부에서 해라.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다시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이제 1907년 단계 되면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안중근은 1904년 무렵에 계획했던 해외 망명을 결심하게 돼요. 근데 그때 이제 안중근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빌렌 신부한테 찾아가요, 안중근이.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만났어요, 빌렌 신부. 그래서 이제 망명 계획을 다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빌렌 신부가 가지 말라고 그런 거야. 천주교 신자가 가서 무력 투쟁하면 이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 이거지. 가지 말고 천주교 열심히 있고 교육 활동에 전념하라. 이렇게 탈립니다. 안중근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중근이 선언을 해요. 종교보다 국가가 앞섭니다. 이렇게 선언해. 종교보다 국가가 더 중요한 문제다. 종교 문제보다 국가의 독립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 선언을 해, 선언. 그러면서 이제 떠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간도 지방으로 가죠. 간도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상황을 보니까 이거 정말로 그냥 참혹한 상황이 여기저기서 막 발견되는 거예요. 물론 간도 갈 때는 처음부터 무정투쟁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계몽 활동을 하려고 생각했지만, 간도 가보니까 계몽 단계는 이미 아니 끝난 거예요. 그래서 무정 투쟁을 하지 않으면 조선을 이제 어떻게 건질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무정 투쟁을 결심합니다. 그래서 블라디보스톡에 가서 그 유명한 1908년도 이제 6, 7월경에 이범윤 뭐 이런 사람들하고 최재형 뭐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의병을 만들어서 국내로 이제 진격을 하게 돼요. 그렇지만 그 진격 작전도 실패했죠. 물론 처음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정규군인 일본군과 의병, 그 군사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의병이 충돌하면 또 뭐 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무기도 없고 훈련도 제대로 안 되고 그건 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는 게 당연한데 왜 의병들이 목숨을 걸고 이제 한경도 지방으로 진격해 왔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조선이라고 하는 민족은 세계적으로 죽은 민족이 되는 거예요. 죽은 민족. 조선이 살아있다. 우리는 살아있다. 그걸 나타나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이제 의병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의병 전쟁이 실패하고 나서 이제 블라디보스톡으로 돌아가니까 이미 블라디보스톡에서는 다시 의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의병전이 실패하니까 거기 있는 교포들이 이제 의병 세력에 대해서 이제 약간 부정적인 인식을 갖기 시작하고, 안중근은 계속 의병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안중근은 이제 러시아 지역을 이제 떠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저기 떠돌면서 그 동포들한테 이제 호소하는 것이죠. 의병 수행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단결해야 되고 무기를 만들어야 되고 의병 수행에 계속 하자, 이렇게 호소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교육 활동도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1909년 이제 10월 무렵에 연추라는 곳에 있어요. 연추라는 곳에서 이제 있다가 그 당시 1909년 10년 이 무렵에 이제 러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최재형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최재형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면 이제 그 1860년대 이제 대규모로 그 흉흉이 들었거든요. 그 무렵에 이제 여기서 있다가 건너간 사람이 거기서 이제 그 소장사 그런 걸 해서 거부가 됐어요. 거부. 최재형이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독립 자금을 막 된 거예요. 의병도 막 지원해주고. 근데 최재형하고 안중근은 이제 친했거든요. 서로 의병 정리할 때도 사실은 안중근은 최재형의 부하였어요. 부하로서 이제 참여를 한 거죠. 근데 최재형이 이제 그 약간 이제 의병에 대해서 약간 그
생각을 좀 달리하기 시작해요. 물론 나중에 또 최정이 또 지원도 해주고 그렇지만 안중근이 최정한테 이 겨울이 닥쳐오니까 이제 옷을 좀 달라, 겨울 옷을 좀 달라, 그리고 자기가 좀 활동할 수 있도록 좀 지원 좀 해달라니까 최정이 거부를 했어요. 거부. 안중근이 이제 속으로 최정 욕을 막 했겠죠. 어째 저럴 수 있느냐 하면서 연출하는 곳에서 이제 떠나서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제 돌아왔던 거예요. 1910년 19일 날에 그때 이제 이토 히로부미가 드디어 이제 그 만주를 방문한다는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 바로 이거다. 자기가 이제 의병투쟁을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의병투쟁은 이토 히로부미를 제거함으로써 조선이 세계 속에 살아있다. 조선 민족은 죽지 않았다. 이거를 이제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알리고 싶은 것이죠. 세계 이목을 집중하려면 그래도 이토 히로부미 같은 세계적인 거목을 제거해야지만 집중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제거하는 거에 자체를 이제 목적으로 한 게 아니고 재판 투쟁이 더 크나큰 목적이었던 거예요. 재판 투쟁을 통해서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절대 될 수 없고 일본의 그 폭력성, 폭압성, 일본 제국주의의 그 악랄함을 이제 재판을 통해서 드러내자. 그리고 세계 여론도 조선의 이제 우호적으로 바꾸자. 이제 그런 이제 목적을 가지고 이제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대체적인 이제 안중근의 간단한 생애. 물론 이런 건 뭐 거의 다 알려진 거겠지만, 근데 이제 안중근은 어떠한 사상을 가지고서 이토 히로부미를 이제 죽일 수밖에 없었을까? 이게 가장 중요하죠. 자, 이 사람이 그 자기 목숨을 내던진다는 것은 뭐 옛날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쉬운 일 아니죠. 네? 네. 그렇잖아요. 네.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면 이제 바로 그는 그 자리에서 도망갈 생각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내가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노라. 그러니까 꼬레야 우레야 이렇게 만세를 불렀단 말이에요. 만세. 네? 만세를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당당하게 잡힌 거예요. 당당하게. 이제 러시아 사람도 있고 청나라 사람도 있고 일본 사람도 있는 그 가운데서 나를 잡아가시오. 당당하게 잡혔던 거예요. 딱 잡혔어요. 잡혀서 이 일본 사람한테 이제 신문을 이제 받겠죠. 받으면서 이제 왜 죽일 수밖에 없었고 일본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이제 그 미조부시라고 하는 검찰관이 있었어요. 이 검찰관하고 사상투쟁을 한 거예요. 사상투쟁. 사상투쟁의 결과물이 이제 안중근이 그 신문 기록이 지금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안중근 자료집을 안중근사 기념사 앞에서 내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다 모아서 이제 올해 내고 이제 내년에 내고 내후년에 내서 이제 완강할 예정입니다. 안중근의 유대성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당시 수많은 지식인들이 일본으로부터 막 배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수많은 지식인들이 일본에 유학하고 거기서 이제 또는 또 그 일본의 논리에 빠져서 신화 길을 걷는 지식인도 많았고, 근데 안중근만이 유일하게 일본을 가르치려고 했어요. 일본을 교화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유대성이 있는 거예요. 안중근의 유대성. 안중근은 일본이 그렇게 하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본이 안중근이 주장하는 동양평화를 대로 하지 않으면 망한다. 교육을 시켰던 거예요. 일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근데 근대 지식인 중에서 당당하게 일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킨 사람이 있습니까? 한국 역사 속에서? 아마 그는 드물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안중근의 유대성을 이제 발견할 수 있죠. 제가 이제 그 외국어 대학에서 수업을 하는데 이번 학기에 일본인 학생이 들어왔어요. 제 수업에. 근데 안중근 가지고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학생은 이제 상당히 일본사에서 이제 진보적인 학생이에요. 일본 천황을 이제 부정하고
일본이 얼마나 한국에 대해서 나쁜 짓을 했는데 자기는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안중근 수업하는데 안중근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데 자기도 잘한다는 거예요. 안중근을 자기는 지지한다는 거예요. 이토시로 오미보다. 근데 이제 한국인 학생이 이제 질문을 딱 했어요. 그 학생한테. 야, 너는 그래도 일본인인데 일본인인 이토시로 오미가 조선인인 안중근한테 죽음을 당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일본인으로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한국 학생이 질문을 했어요. 제 수업은 이제 그 완전 토론 수업이에요. 제가 일방적으로 뭐 강의하는 게 아니고 주제 놓고 막 토론하는 거예요. 그 조사하고. 한국 학생이 그렇게 질문했던 거예요. 일본인 학생한테. 너도 일본인이 아니냐? 어떻게 일본인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막 당황을 하는 거예요. 당황. 내가 일본인이지 하면서 얼굴이 새빨개지면서 에? 또 어떻게 구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구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안중근의 문제는 이토시로를 죽였니 또는 뭐 이 동양평화를 만들었니 뭐 그런 문제가 아니고 안중근의 문제는 한국과 일본을 떠나서 세계적 관점에서 봐야 된다.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뭐냐? 어차피 제국주의라는 것은 그 다음 시대는 제국주의를 이제 뭐라 그래? 제국주의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시대의 문제라는 거야. 시대의 문제. 그 당시에는 제국주의 시대였지만 안중근은 그 제국주의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하는 방법론을 제시했다 그래. 그 제국주의 시대에 안중근은 세계사의 발전이라는 건 이제 제국주의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그 방법론을 안중근은 이제 제시했던 것이에요. 그 수단으로서 이토시로를 죽인 것이고 구체적인 이론이 바로 동양평화론이었던 거예요. 제국주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렇게 볼 때 안중근은 한국인으로서 안중근도 아니고 일본인 이토시로를 죽인 사람으로서의 어떤 안중근도 아니고 안중근은 세계적 관점에서 봐야 된다. 세계사적 관점. 그래서 봤을 때 도대체 세계사는 어느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느냐. 그러나 확실한 거는 인권, 평등, 자유 이 방향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고 그 인권, 자유, 평등을 위해서 안중근이 이토시로를 죽인 거니까 안중근의 문제를 갖다가 단순하게 사람을 죽였느니 살렸느니 그런 문제가 아니다. 세계사 관점으로 볼 때 그것이야말로 안중근이야말로 일본인을 구하기 위해서 이토시로를 죽일 수밖에 없었다. 왜냐면 안중근은 일본인 전체를 부정한 게 아니에요. 일본인 전체가 침략하는 그런 세력으로 보는 게 아니고 안중근은 일본 사회를 이렇게 나눠서 본 거예요. 천황이 있고 천황은 어떻게 건들 수가 없는 게 시대 한계입니다. 천황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천황은 이제 잘하려고 그랬는데 이토시로미 같은 이제 그 나쁜 사람이 있어서 천황을 속이고 조선을 침략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안중근 한계예요. 그렇죠. 그 당시 지식인들은 거의 다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일본의 보통 사람들, 일본 국민들은 아무런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있는 건 이토시로미와 같은 침략 세력이니까 그 침략 세력의 대표자인 이토시로미를 제거함으로써 세계의 경종을 울리겠다. 인간이라는 건 사람이라는 건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안중근은.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 여러분들 그 수업 시간에 자주 써먹는 거예요. 안중근의 유대성은 안중근이 한국말을 하니까 유대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예? 안중근도 사람이란 말을 썼던 거예요. 사람이 무슨 뜻인지 알죠? 사람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사람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사람이죠? 예? 이거는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예? 요거는 살다입니다. 이게 살다. 요 암은 이게 명사형이에요. 명사. 근데 요거는 뭐 탁자에 따라서 해석을 여러 가지 하는데 요건 암컷이라는 뜻을 할 때 그 암이에요. 암. 이건 고대 모계 사회를 반영하는 말입니다. 이거는. 요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 타동사로 만들어요. 살다.
사람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이란 말은. 그 안중근은 일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또는 당시 한국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세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조선 사람도 죽이고 일본 사람도 죽이고 중국 사람도 죽이는 이토시로부미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죽일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서 바로 안중근의 신학이 작동되는 겁니다. 안중근의 신학이라는 것은 안중근은 하나님을 믿잖아요. 천주교 신자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 안중근이 심각하게 고민했던 거예요. 천주교 신부들이 가르쳐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가 체득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건 어떤 존재냐면 무조건 한국이 독립해야 돼. 무조건. 그리고 무조건 동양의 평화가, 세계 평화가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안중근은. 그래서 이 조선을 침략해서 조선의 독립을 해치는 것은 누구한테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도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도전하니까 안중근은 하나님의 명령, 천명이라는 거는 조선을 무조건 독립시키는 거, 평화를 지키는 게 바로 천명인데 여기에 도전하는 세력은 무슨 세력이에요? 역천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역천, 하나님의 뜻에 여기는. 그래서 안중근은 어떻게 하나님이 벌을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천주교 이론 따르면. 그러니까 안중근은 하나님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 신학 사상은 당시에 천주교에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는 네?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너는 무조건 정치에 관여하지 말고 조선이 식민지 되든 말든 절대 관여하면 안 된다. 종교를 믿고 천당에 가야 된다. 이게 바로 당시의 신학이었는데 안중근은 그게 아니고 조선을 독립시키고 평화를 지킨 게 바로 신학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안중근. 그 안중근의 신학의 문제가 바로 안중근이 사용했던 사람이란 말하고 같은 맥락이 있단 말이에요. 같은 맥락. 살린 거란 말이에요. 사람을. 이게 죽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안중근은 이제 천주교 10계명 5종제 4존제 제가 확실하지 않은데 그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돼? 천주교 이론에 따르면 지옥 가는 거죠. 근데 안중근은 끝까지 어떻게 하냐면 자기는 천당 간다고 그래요. 안중근은 이제 이게 유서를 이제 쓰는데 어머니한테도 쓰고 이제 친구들한테 쓰고 자기 동생한테 쓰는데 전부 다 천당에서 만나자 그래. 천주교 이론에 따르면 사람 죽이는데 어떻게 천당 갈 수 있어요? 못 가는데 안중근은 자기는 천당 간다고 끝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이 또 실천했다 자기는 생각. 그는 그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강력한 아주 새로운 신학이었던 거예요. 신학. 그래서 자기는 죽더라도 아주 떳떳하고 당당하게 죽음 후에 뚜벅뚜벅 나갈 수 있던 거지. 일본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보면 안중근이 얼마나 위대하게 죽음을 맞이했는지, 그 죽음의 문제에서 살라고 막 발버둥 친 게 아니고 당당히 가서 죽을 수 있는 그 사상적 배경이 바로 종교성이었어요. 종교성. 그 종교성이 없으면 안중근의 의거라는 것은 상당히 힘들었겠죠. 그리고 안중근이 그렇게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도 없었고, 근데 결국 그 동양평화론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것인가 그런 문제고, 이제 사회과학적으로 보면 어떻게 하면 이제 인간이 평화스럽게 살 수 있느냐 그 방법론을 제시한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유럽이 EU가 경제적으로 통합되어 있잖아요. 유럽은행 있잖아요. 유럽은행. 안중근은 100년 전에 그와 같은 걸 주장했던 겁니다. 그리고 화폐도 이제 유럽에서 유로를 발행하고 있죠. 공동의 화폐를 이제 안중근이 주장했고, 그다음에 지역방위도 공동으로 하자는 거예요. 공동으로 지역방위도. 그렇게 군대를 각자 갖고 있으면 충돌의 양상풍이 안 나오니까 공동의 군대를 만들어서 이 서양 세력,
이 제국주의 세력에 대항하자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 일본을 바로 잡아야 돼. 일본을 바로 잡기 위해서 쓴 것이 바로 동양평화론이었던 거예요. 일본만 바로 잡으면 동양평화로 이루어질 수 있다. 안중근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일본이 그렇지 않으면 결국 일본은 패전할 수밖에 없고, 일본이나 나라는 결국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수많은 일본인이 죽을 수밖에 없다. 안중근은 그 경고를 했던 거예요, 경고. 그래서 안중근이 이제 그 동양 평화론도 그렇고 안흥칠 영사에 내 말만 들으면 반드시 평화가 오고, 일본인, 특히 일본인은 언젠가는 안중근의 나를 외칠 것이다 하고 안중근이 안흥칠 역사에 힘차게 막 썼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안중근이 이제 굉장히 이제 논쟁거리에 있는 거, 한국 근대사에서 굉장한 논쟁거리가 있는 분입니다. 아주 재밌는 게 이제 그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것인데, 하나는 이제 근대사를 어떻게 해석하냐 이게 문제예요. 근대사. 또 하나는 안중근이 일본에서 이제 의거를 하지 않았다는 게 인터넷에 보면 광범위하게 막 퍼져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그 일본의 네티즌이 한국의 학자라는 건 전부 다 그냥 바보라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어? 한국의 학자라는 것들이 안중근이 의거한 게 아니고 제3의 저격자가 있어서 의거를 했는데, 그 다 증거도 있고, 어? 한국 학자들이 전부 다 거짓말만 한다는 거예요. 어?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아마추어들, 이제 뭐 그런 거는 뭐 할 수 있어요. 뭐 그건 어쩔 수 없는데, 문제는 학자가 그러면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거예요. 학자가 그러면. 그것도 운노 후쿠주라는 사람이 있어요. 운노라는 아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일본의 한국 병탄에 대해서 이렇게 두꺼운 책을 쓰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책이 한국에서도 막 번역돼서 나오고 뭐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게 그 병탄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권위자예요, 권위자. 운노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이제 병탄이 아니고 병합이라 이렇게 주장하죠. 예? 여러분들 절대 병합이라는 용어 쓰면 안 돼요. 네. 그거는 이제 일본 사람이, 조선이 자진해서 일본의 판도로 들어왔다 그런 의미로서 병합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낸 조어예요, 조어. 근데 그 일본 검찰관이 안중근한테 당신은 말이지 병합에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안중근이 기록해 보니까 병탄은 안 된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거예요. 확실하지 않지만 안중근은 그 병합이라는 의미를 알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대답을 병탄이라는 거 이게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삼켜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 침략성이 다분히 녹아있는 용어죠. 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병탄 또는 국치라는 용어를 썼어요. 국치. 근데 그 이 병탄 100년이 된 1910년도에 강제 병합이라는 말이 막 떠돌아다녔던 거예요. 막. 네? 언론도 전부 다 그런 용어로 막 쓰고, 그래서 제가 뭐 반대하는 논문도 쓰고 그랬지만, 근데 그 운노라는 사람이 논문으로서, 유명한 학자인데 논문으로서 안중근이 의거하지 않았다 그런 논문을 써버렸던 거예요.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심각한 문제. 안중근이 만약에 의거하지 않고 제3의 저격자가 있어서, 그러니까 하얼빈역 2층에서 쐈다는 거. 2층. 왜냐하면 이토 히로부미 검한다 보니까 총알 방향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응? 이거 봐라. 이걸 갖고 이제 증거로 막 제시하는 거 하면서. 그 안중근을 이제 연구하는 이제 저로서는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이거 만약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책을 썼는데 이렇게 두꺼운 거 전부 다 가짜가 되잖아요. 가짜. 그렇잖아요. 예? 그럼 안중근이 만약에 그걸 안 했다면 한국 근대사는 전부 다 다시 써야 되냐, 다시. 일본 근대사도 다시 써야 돼요. 왜냐면 일본 교과서를 보면, 역사 교과서를 보면 안중근이 이토시를 죽였다 하고 바로 다음에 병합을 했다 이렇게. 안중근 그것 때문에 일본이 조선을 병합했다고 그렇게
기술하는 거예요. 예? 이게 복수심으로 이제 병합했다는 거. 그러니까 일본 사람 입장에서 병합한 거는 조선을 식민지 한 거는 한국인들 때문이다. 이거 한국인 때문에. 안중근 때문이라는 거, 안중근 때문에. 그게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렇지만 이미 1909년 4월 달에 조선을 식민지 한다는 거 일본 내각에서 결정된 거예요. 이미 결정된 거니까 안중근 의거하고 일본의 한국 병탄하는 건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전혀. 안중근 의거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일본은 조선을 병탄한다는 건 기정사실이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논문을 썼어요. 써가지고 학회지에 실었어요. 근데 말은 안 하는데 굉장히 유명한 한국 학회지가 있어요. 거기다 실었더니 투고를 했어요. 투고 했더니 거기서 게재 불가가 있어요. 게재 불가. 그러니까 왜 게재 불가냐면 당치도 않죠. 제가 볼 때는 일본의 논리로 선전할 위험성이 있다는 게 게재 불가 이유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지. 말도 도대체. 그래서 다른 또 유명한 학회지에 보냈어요. 또. 거기는 아무 말도 없어요. 아마. 이거 뭐냐면 한국사에 역사학하는 사람들의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 제 논문이 논리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고 질이 낮고 근거가 정말로 없고 그러면 막 이렇게 막 써오고 그러냐? 두세 페이지 막 써와요. 그 논평한 사람들이 이유에 대해서. 이게 아니고 일본의 논리로 선전할 위험성이 있어.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야, 이거 참 일본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그렇게 겁을 먹나 학자들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요. 그게 이제 우리 역사학계 사실 현실의 현실. 그래도 뭐 저는 쓰니까 썼어요. 써가지고 일본어로까지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 해서 일본 출판사에 보냈어요. 세카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 잡지가 있거든요. 보냈더니 거기는 뭐 거기도 눈치를 보더니 좀 힘들겠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어쩔 수 없고 해서 이제 내년에 제가 이제 안중근과 한국 근대사 2가 나오는데 거기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실 거예요. 이제 그 이제 3월달에 나오면 이제 실 겁니다. 그래서 그 학문적으로 이렇게 안중근 문제 한이 간에 문제가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 가지 이제 국내에서 이제 안중근 연구에서 가장 큰 논쟁이 이런 거예요. 최근에 이제 서울대 이제 교수 출신의 이제 이모라고 하는 분이 제가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제가 이름을 말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다 아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다 아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주로 고종을 연구를 했거든요. 조선 중세사를 하다가 이제 고종으로 넘어왔어요. 근세로 넘어왔는데 이분이 변호관에 안중근의 의거는 고종이 명령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중근은 의사거든요, 의사. 근데 안중근이 변호관이 장군이라는 거예요. 이건 좀 이상하다. 왜냐면 역사 용어라는 거는 학자가 만들고 싶어서 막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절대. 학자가 말이죠, 잘 공부하다가 막 용어를 막 만들어서 막 쓰는 게 그건 아니다고요. 그는 용어의 역사성이라는 게 있어요. 용어는 역사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당군에 대해서 당군 아니고 다른 거 막 쓸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네? 난 당군 싫고 난 다른 거 쓰겠다 이렇게 막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는 그 역사성이 있는 거예요. 용어의 역사성. 안중근 의사라고 하는 용어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안중근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그 당시의 사람들의 총체적인 인식의 결과물이 바로 의사라는 거예요. 의사. 거기는 단순하게 뭐 군인으로서 얘기할 수도 없고, 예? 사상가로만 얘기할 수도 없고, 뭐 종교가 교육가만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총체적인 게 바로 의사라고 하는 용어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베란간에 장군이라는 거예요. 이게 장군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럼 뭐 안중근이 장군이면 뭐 대통령 밑에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2010년도에 그거 갖고 굉장한 이제
언론지상에서 논쟁이 붙었었어요. 여러분들 뭐 다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지나니까 이제 고종이 이제 김두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김두성. 안중근 연구하면 이게 다 나온 사람인데 김두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김두성이 이제 안흥철 역사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1908년 6월 7일 7월 달에 국내 진격 작전을 할 때 안중근이 이 김두성의 명령을 받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김두성. 저기는 이제 이 김두성이 이 총독이라는 게 총독. 우두머리 같은 게 의병이 우두머리 이렇게 써요. 안흥철 역사에. 근데 요거 누군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어요. 요거. 근데 대체적인 경영성은 이제 학자들은 이제 이 최저형이라 이렇게 보는 사람이 많아요. 저도 그렇고. 그런데 이 김두성 가지고 이 고종이 하수인이라는 고종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고종이 김두성한테 명령하고 김두성의 명령을 받아서 안중근이 그걸 했다는 거예요. 이제 논리적으로 물론 이렇게 해서 중요한 게 이게 아니고 이런 겁니다. 한국 근대사를 보았을 때 고종을 중심으로 해서 독립운동을 보느냐, 고종도 있지만 강범위한 어떤 세력들에 의해서 고종의 명령이 아니고 고종을 중심인 게 아니고 강범위한 세력들에 의해서 다양하게 한국 근대사가 펼쳐졌냐, 이게 바로 이제 논쟁거리가 되는 거예요. 안중근 문제가. 근데 고종을 강조하다 보면 고종이 독립운동을 다 해버린 거예요, 다. 물론 고종이 이제 자기 왕위를 뺏으려고 하는데 저항하지 않는다고는 있을 수 없죠, 사실은. 저항은 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뭐 밀지도 내주는 것도 당연하고. 그렇지만 안중근하고 고종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물론 안중근이 고종을 부정해서 그 고종을 뭐 제거할 대상으로 그렇게 본 건 아니지만 안중근이 고종의 명령을 가지고 그걸 했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 논문 또 썼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 예? 반박하는 또 논문을 뭐 한 30페이지 가깝게 또 썼어요. 그래서 어느 학회지도 실었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제 얘기가 이제 여기서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안중근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가 세계적인 관점을 가지고 보자. 단순하게 한국의 관점, 일본의 관점, 그런 관점이 아니고 세계 역사의 발전 속에서 안중근이 어떤 역할을 했냐, 그런 속에서 세계 발전 속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역할을 했고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제 그런 문제를 생각할 때 안중근이야말로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도 들고, 특히 일본인들을 교육할 때 이제 안중근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일본인들을 이제 좀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안중근을 이제 단순하게 이토시로부미, 일본인 이토시로부미 아니고 이제 제국주의의 가장 앞장선 그런 사람으로서 이토시로부미를 봐야지, 일본을 근대화시킨 인물로서 이토시로부미가 아니고. 일본은 근대화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전쟁을 해서 수많은 일본인이 죽었던 거예요.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이토 히로부미 때문에 죽었던 거예요. 안중근은 그런 이토 히로부미를 용서할 수 없던 거죠. 일본인을 위해서, 동양평화를 위해서, 자기가 믿는 또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안중근이야말로 우리 시대를 열고 나갈 우리의 사상적 에너지고, 그 에너지를 우리가 살려서 더욱더 안중근을 알려야 되고, 또 안중근을 둘러싸고 또 많은 충돌 양상이 우리 사이에 벌어지고 있거든요. 예컨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남산에 가시면 그 박정희 씨가
민족 정기 전당이라고 썼어요. 민족 정기 전 큰 돌에다가. 지금 이제 그 남산의 안중근 기념관에 가시면 좀 옛날에 바로 그 기념관 앞에 있었거든요. 지금 좀 떨어뜨려놨는데, 근데 박정희라는 인물이 100% 뭐 악도 아니고 100% 선도 아니죠, 그죠? 네. 그 사람도 그런 역할은 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그 박정희 확실한 거는 일본군 장교였어요. 그 확실한 건 확실한 거예요. 그건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부정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안중근이 말이죠. 의병전쟁 하다가 일진의 잔당을 잡아서 제거해버렸어요. 없애버렸어요. 죽여버렸어요. 그냥. 만약에 안중근이 말이죠. 1930년대 박정희하고 부닥쳤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안중근이. 뭐 설명할 필요도 없는 게, 그런 박정희였는데 그 안중근 기념관 앞에다 그냥 돌멩이에다가 민족정기 전당이라고 딱 박정희가 대통령 박정희하고 이렇게 딱 써놓으면 진짜 역사를 아는 사람은 괴로운 거예요. 정말 괴로운 거라는 거죠. 박정희 그런 거는 경부 고속도로에 거기다 놓으면 괜찮아요. 네? 민족 정기에 정당해도 이제 경부고속도로는 그렇잖아요. 네? 그걸 이제 고속도로에 차라리 옮겨놓으면 괜찮아요. 그러면. 어디에 있어? 남산에 있지? 남산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의 문제 안중을 통해서 그런 거는 우리가 극복을 하고. 네? 그 일본군 장교가 맞습니까? 만주군 만주. 일본군 장교지. 네? 정식 일본군 장교예요? 네. 나오고 만주에서 정일권, 네. 백선역, 다 일본군 장교. 만주사관학교. 그 만주사관학교가 만주국이 일본 일본 육사를 나왔어요. 육사가 그걸 왔대요. 거기 나와서 정일권하고 해방돼서 러시아로 끌려갈 때 그러니까 일본 육사를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아니, 아니요. 만주군 나온 게 자기다가 한번 이쪽 왔지. 만주 군관학교 다니다가 일본 육사에 편입해서 들어갔던 거예요. 그랬던가 하여튼 그래. 그러니까 이제 국제관계상 이제 만주가 아무래도 이제 보다 일본의 영향권이 있었으니까 예? 만주라는 건 신생국가지 형식상으로. 근데 국가가 아니라 만주를 지배해가지고 네, 그게 만주 후이. 제 강의 안 끝났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안중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안중근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비수를 꽂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함부를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살이 돋고, 그래야지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고, 그 건강한 사람들이 세계사에 이바지를 하는 거지. 세계사. 안중근은 그래서 적어도 세계사에 이바지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인 거예요. 근대사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안중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세계사에 이바지할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인물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